자, 그 다음에 이제 효력. 기한 도래 전의 효력은 조건 성취 전의 효력하고 똑같이 기대권 내지 희망권으로 재산권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조건부 권리 침해에 관한 148조와 기한부 권리 처분 등에 관한 149조를 기한부 법률행위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기한부 똑같아요. 기한 도래 후의 효과입니다. 자, 시기하고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 기한의 도래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그 말이 써졌겠죠. 조건, 시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2027년 1월 1일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종기 있는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이 되면 임대차의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자,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에는 언제나 소급료가 없으며, 자, 요거 읽어요. 기한에는 언제나 무슨 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소급효하고 기한을 붙이는 것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자, 소급효는 처음부터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한의 성격상 소급효를 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면서 내년 3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기한이 도래야 했는데, 자, 소급효를 두는 것은 처음부터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자, 소급효가 없습니다. 잠시. 자, 이쪽을 읽어봅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은 조건이 성취부터 효력에 생기고 해제 조건이 조건이 성취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사자에 의해서 조건은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한은 논리적으로 기한을 붙이는 것과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자, 소급효를 두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꼭 구별하셔야 되겠죠. 기한의 이익. 자, 요거 이제 기한의 이익이 중요해요. 조건의 이익은 공부하지 않습니다만 기한의 이익은 발생 사실의 확실이나 확실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자,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 이거 스타카토로 쳐야 됩니다. 추정한다. 이게 살짝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문제를 내요.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예요. 그러면 추정이니까 반대의 증거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간주되거나 보면 반대의 증거가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추정은 반대의 증거만 있으면 뒤집어 엎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한의 이익은 못할 수 있다는 거,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예컨대 기한의 이익은 못할 수가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돈을 빌리면서 뭐 3년 거치 뭐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1년 만에 갚아버릴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이때는 이제 은행 측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자, 일부 이자를 조금 더 내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자,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이익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인데, 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 기한의 이익은 법률행위 성질에 따라 채무자가 같든지 채권자가 같든지를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는데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법조문.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채권자한테 있거나 채무자한테 확정적으로 있으면 뭐 추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것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만 가지는 경우는
무상임치에서 임치인 같은 경우는 채권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창고업자한테 맡기는 것을 임치, 맡김을 당한 자를 수취인이라 그래요. 근데 무상으로 맡겼을 때는 기한의 이익이 누구한테만 있다는 거야? 채권자. 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만 있는 것은, 자, 돈을 그냥 빌리되 이자가 아닌 형태로 빌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가 무이자 소비대차에서 채무자만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 채권자 쌍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을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가지는 경우, 그런데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양쪽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딱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한테, 채무자한테 이렇게 있으면 딱 정해지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기한의 이익이. 그러면 누구 이익으로 추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자, 본다라고 여러분 시험 문제를 내요. 출제자가 생각보다 함정을 내기를 좋아해요. 비비 꼬인 녀석들이 많아. 자, 기한의 이익은 뭐 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차주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언제든지 대주한테 반환하면 됩니다. 자, 이자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는 이건 조금 달라요. 차주는 기한 도래 전이라도 대주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지 못하죠. 다만 이 경우 대주는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차주는 대주가 입은 이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도래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변제, 5년 빌렸는데 1년 만에 변제를 할 때 5년간 전부 다 이자를 주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다른 데다 빌리고 또 이자 놀이를 할 수 있을 때 뭐죠? 그 잠시 기간이 있겠죠. 보통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는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4년을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상당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따른 도래 전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기한이 도래해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자, 기한의 이익의 상실. 위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고, 이제는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가 무엇을 했다는 거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한의 이익의 상실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하여 기한의 유예를 주었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여 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 기한의 이익의 상실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자, 전부 다 채무자에 대한 사유예요. 자,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자, 그 다음에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 그래서 이걸 박스를 좀 칩니다. 자, 어떤 걸 치냐면은 결론적으로 뭐죠? 담보 얘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담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는 담보 문제입니다. 자,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줬어요. 담보를 제공받고 지금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놈은 담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제공된 담보가 손상, 감소, 멸실. 담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담보 제공을 안 해버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뭐 돼요? 상실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른 법이에요.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4배, 이건 민법 아닙니다. 자, 기한 채권은 파산 선고 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됩니다. 파산되면 어찌됐건 민법적으로는 경제적 사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자기가 관리 못하고 누가 관리한다? 파산 관제인이 관리합니다. 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기한 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 기한 이익의 상실은
즉시 변제기가 도래해서 채권자는 즉시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변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만으로 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할지 기한까지 기다려줄지는 마음입니다. 청구하지 않을지 자유입니다. 즉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해야 기한이 도래합니다. 다만 파산만큼은 달라요. 파산의 경우는 그 사유만 가지고 기한이 도래되는데 그 이유는 자 채무자의 재산을 누가 다 관리한다 그랬죠? 파산 간쟁이 다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 재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채권자가 이행 청구 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이 되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이행하지 못하면 이행지체로서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깁니다. 기한이익 상실에 특약이 있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기간. 여러분 어디까지 해서 법률행위 문제가 끝나냐면요. 잘 들어봐요. 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 쪽까지 자, 조건과 기한이 이름하여 법률행위 의사표시 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법률행위 부과에서 조건 기한은 어떻게 했어요? 주된 의사표시에 부과하는 종된 의사표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쪽에 속하는 겁니다. 끄떡끄떡 좀 해줘. 알겠죠? 자, 그러면 기간은 뭐냐? 기간은 이건 이제 법률행위 부분이 아니야. 그냥 시간의 경과를 말하는 겁니다. 기한하고 기간하고는 전혀 개념이 틀려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의 흐름을 기간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읽어봐봐.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왜 제목이 이렇게 기간하고 큰 제목으로 딱 바뀌었냐면은 이제 의사표시가 끝난 겁니다. 응? 의사표시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용태하고 사건으로 나눌 때 자, 어디에 속하래요? 기간은 사건에 속해요. 법적 의미가 있는 법률 사실인데 의사표시하고 관련이 없어. 정신장애와 관련이 없어요. 자, 법적 성질은 법률 사실로 사건에 속합니다.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의무 규정이며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해도 됩니다. 자, 적용 범위. 본장의 적용 범위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자, 본장의 규정에 따르니까 기간 계산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 공법관계 다 적용돼서 그러니까 모든 법의 가장 총칙적인 규정이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역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 기영리 사단법인은 사원총회가 8월 15일이라면 자, 초일인 15일을 산입하지 않고 거꾸로 쉬어가는 겁니다. 자, 거꾸로 쉬어가. 그래서 14일부터 기산해서 일주일 전에 발송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14, 13, 12, 11, 10. 자, 그 다음에 9, 8. 그죠? 그러면 8일이면 여기 7일이니까 그 전이어야 되니까 7일 오후 12시까지 발송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게 초일이 산입되지 않고라는 말이 여기 써져 있죠. 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그러는가? 조금 기다려요. 자, 기간의 계산 방법, 자연적 계산 방법과 달력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간의 계산 방법, 자, 뭐 보고 계산하는 거. 자연적 계산 방법과 달력 보고 계산하는 거. 자, 자연적 계산 방법은 시계 보고 계산하는 거야. 뭐 보고 계산하는 거라고?
시계 보고 계산하는 게 자연적 계산 방법. 달력 보고 계산하는 방법이 역법적. 달력이 역이잖아. 그렇다고 해죠. 시간을 시분초로 정할 때는 즉 시로부터 시분초는 어디에서 나타나 있어요? 시계에서 나타나 있죠. 자연적 계산 방법이란 기간을 단위로 시분초 단위로 정하는 계산 방법. 시간을 시분초로 정할 때는 즉 시로부터 계산합니다.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시분초가 만료될 때 만료점이 됩니다. 자연적 계산 방법의 장점은 정확하나 그러나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둘이 계약을 하는데 이 효력 발생은 2358시간 후에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쳐버리죠. 예. 그렇다고 좀 해줘. 미쳐버려. 그래서 못 보고 온다는 거죠. 대부분 달력 보고 옵니다. 자, 역법적 계산 방법.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 이게 이제 달력을 보고 정할 때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초일 불산입의 원칙. 아까 초일 불산입이 중요하다 그랬죠. 조금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 기다렸어요. 자, 확실히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들어가 있죠. 그러나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그러하지 않은데 이거 좀 어지러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사례를 들을 테니까 듣고 잊었다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둘이 오늘 며칠이에요? 2월 19일이죠. 오늘 계약을 하면서 오늘부터 한 달간 그러잖아요. 그러면 19일이 안 들어가는 거야. 20일부터 한 달간. 알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계약을 하면서 3월 5일부터 한 달간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오늘 계약을 하면서 3월 5일부터 이 말은 초일 불산입이 아니라 오전 0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3월 5일 오전 0시부터. 그로부터 한 달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지금 좀 헷갈려. 나이는 그런데 무조건 불산입입니다. 자, 나이는 무조건 산입이에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무조건 태어날 때, 이건 불산입이 아니라 무조건 나이는 뭐 된다 그랬죠? 산입됩니다. 연령 계산은 산입돼요. 자,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기간 말일에, 자, 기간 말일에 종료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자, 기간을 주, 월, 연으로 정할 때는 여기에 의해서 달력 보고 계산하는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할 때는 최후의 주, 최후의 연, 월 또는 최후의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자, 여기다 줄을 쳐요. 전일로 기간이 만료해요. 기산일에 해당되는 날의 뭘로? 전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사례를 완성을 해야 됩니다. 허리를 펴시고 이게 의식의 끈이 끊겨 찾고 오늘 계약을 하면서 자, 2월 19일이죠. 그죠? 오늘부터 한 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상 19일은 안 들어가고 20일이야. 그로부터 한 달 하면 3월 20일이 됩니다. 근데 3월 20일 날 만료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잘 읽어봐. 날의 기산일에 해당되는 날이 3월 20일이잖아. 날의 무슨 전일로서 기간이 만료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19일 오후 12시로 만료한다는 뜻이다. 헷갈려요. 19일 며칠로? 기산일에 해당되는 날이 20일이었잖아. 초일 불산일의 원칙이 오늘 계약을 하면서 19일이었으니까 20일부터 해서 3월 20일 전일, 그러면 3월 19일 오후 12시로 만료한다는 거예요. 오후 12시가 그거요. 그러니까 20일 00시인데 오후 12시라 그래. 보통 시험 문제 낼 때는. 내 말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아까 우리 오늘 계약을 하면서 3월 5일부터 한 달간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출발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3월 5일부터 출발을 해서 4월 5일이 기산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전일이 언제죠? 3월 4일 오후 12시에 만료된다는 뜻이다. 알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2월 달이 언제나 문제야. 또는 그 작은 달이 문제예요. 월 또는 연으로 정하는 경우 최종의 월에 해당하는 해당일이 없을 때는 그 월에 말일로서 기간을 만료시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29일이나 2월 29일이나 2월 30일로 딱 해당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냥 말일로서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공휴일 등의 기산의 만료점입니다. 기간은 말일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길이 뭐죠?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자, 역법적 계산 방법이란 기간의 단위가 일주, 월, 연으로 정해지는 경우 기간 계산 방법을 의미합니다. 역법적 계산 방법의 기산 원칙, 일주, 월, 연을 단위로 하는 기간의 계산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연령 계산에 예외는 있어도 대원칙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에요. 예외, 초일을 산입한다. 자, 초일을 산입하는데 오전 0시부터 시작되는 경우 한 번만 더 봅니다. 밤 11시 59분까지 있다가 우리 계약을 하고 이런 뜻 아니야. 오늘 계약을 맺으면서 2월 19일 날 2월 19일 날 오늘 계약을 맺으면서 5월 5일부터 한 달간 이렇게도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럴 때는 언제부터요? 5월 5일이 오전 0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 제 말 이해가 되죠? 그럴 때는 초일이 산입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령 계산에는 초일이 산입된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가 초일을 산입하기로. 그러면 오늘부터 하는 걸로 하자. 계약서에 그렇게 쓸 수 있죠. 만료점. 기간은 일주, 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 말일의 종료, 즉 말일의 24시간 24시로 기간이 만료합니다. 주, 월, 연을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주, 월, 연에 그 기산일에 해당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며 월 또는 연으로 정했을 때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서 기간이 만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1월 29일 날 계약을 맺으면서 1월 30일 날 계약을 맺으면서 자, 1월 30일 날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부터 한 달간 한 달 후 그러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상 계약을 맺을 때 그날이 있으니까 1월 29일 자 언제로 따지죠? 아니 1월 29일로 1월 29일 날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부터 한 달 끊으면 1월 30일부터 한 달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월 30일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그 전일로 만료해야 되는데 29일도 없잖아. 그럼 언제로 된다는 거야? 28일로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기간이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때는 그 기간은 2일로 만료합니다. 이때 공휴일은 임시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자, 역법적 계산 방법은 간단하나 부적합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적 계산 방법은 시계보고 역법적 계산 방법은 달력보고인데 자연적 계산 방법은 즉시로 계산되고 그 기간이 즉시 만료될 때 즉시 소멸하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하루가 몇 분이죠? 1시간이 몇 초죠? 3600초죠? 공학적 계산 방법의 아워를 쉐크로 이렇게 할 때는 3600이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소멸시효에 들어갑니다. 자, 저를 한번 봐요.
우리 법의 존재의 목적은 법적 안정성도 법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정의 구현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사실 상태가 계속되면, 무슨 상태가 계속되면, 자, 거기를 따라서 새로운 법률 관계가 막 형성되는데, 이제 와서 원래의 법률 관계로 뒤집어지면 법적 불안정이 사회 내에서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럴 때는 일정한 사실 상태의 계속성을 그냥 권리관계로 인정해버리는 거.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정한 사실 상태의 계속성을 그대로 무슨 관계로 인정해버려? 법률 관계로 인정해버리는 것이 시효제도입니다. 법적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일정한 사실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리를, 잘 봐요,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행사 상태가 계속될 수 있고, 권리자가 아니면서 권리의 행사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의 무슨 상태가 계속돼요? 불행사 상태가 계속돼요. 또 권리자가 아니면서 권리의 행사 상태가 계속돼요. 공통점은 어떠한 현상과 상태가 계속되죠. 그죠? 이런 상태가 계속됐을 때 사람들은 현상을 믿고 새로운 법률 관계가 막 등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다 뒤집어 버리면 법률 생활이 불안정해지겠죠. 그래서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고, 권리의 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권리가 취득되는 취득시효의 문제가 생깁니다. 취득시효는 여기서 공부할까요? 물건의 취득에서 공부할까요? 물건의 취득에서 공부합니다. 245조, 249조를 공부할 겁니다. 거기 취득시효 공부예요. 여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 소멸시효의 문제를 공부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저쪽 뒷동네 누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암에 걸리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돼지 뒷다리 값을 받아가지고 오라는 거야. 우리가 돼지를 잡았는데 그 양반이 외상으로 가져갔는가 봐요. 나보고 받아 갖고 오라는 거야. 아주 심각하게 말을 해요. 화를 내면서. 할머니하고 놀아드리고 있었을 때 그때 돌아가면서 손자들이. 알고 봤더니 50년 전 얘기예요.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권리의 무슨 상태가 계속됐어요? 불행사 상태.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설득했어요. 우리가 돼지 뒷다리 값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므로 그 권리는 소멸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재미없나요? 재미없네. 자, 일단은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만 느끼세요. 소멸시효 제도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해서 권리가 소멸돼?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필요성이 훨씬 큽니다. 존재보다 소멸시효의 존재.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상태에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 효과, 자, 소멸, 권리 발생과 소멸을 발생시키는 제도, 시효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법률 효과, 권리의 발생은 취득시효 문제고 권리의 소멸은 민법 총칙에서 말하는 소멸시효 문제입니다.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효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취득시효, 소멸시효. 자,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것은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 취득의 효과가 그대로 발생되는 것인데, 취득시효의 취득 원인 하나로서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48조 자 소위 등기부 취득시효, 이 두 가지를 인정해 놓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언제 할까요? 물권법 할 때 하겠죠. 소멸시효입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못할 수 있었음에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즉 불행사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게 하는 제도인데, 이건 민법 총칙의 문제입니다. 시효는 강행 규정이에요. 자, 권리의 행사 불행사의 사실 상태가 법정 기간 동안 계속됨으로써 권리의 취득시효 문제고 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시효는 제3법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친아들이 나중에 잃어버렸는데 20년 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이제 친아들의 권리가 없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나 소멸시효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법적 안정성의 확보입니다. 그죠? 법 질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이 너무 곤란해요. 제가 50년 지난 그 돼지 뒷다리값 받으러 가면 그 당사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그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기업도 안 나고 증거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 보존의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권리에 잠자고 있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표현을 뭐라고요?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다. 그러니까 권리에 잠을 자라는 겁니까? 권리를 행사하라는 겁니다. 자, 소멸시효의 요건입니다. 모든 권리가 시간을 경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권리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즉 소멸시효의 대상이어야 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돼야 돼요. 아까 서두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불행사 상태가 계속돼야 된다고 부들부들 떨었어, 안 떨었어?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시효 기간의 경과입니다. 자, 그러면 소멸시효 대상에 걸립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자, 이거 동그라미 쳐요. 무슨 건에 하나요? 신분권, 인격권 같은 비재산권의 시효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지금 부부간에도 각방 쓰면서 좀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시죠?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좀 가슴이 뜨끔해가지고. 자, 그럼 소멸시효가 된다? 아니에요. 신분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안 돼요. 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자, 일반 채권은, 민법상 채권은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 및 소유권 이해의 재산권은, 자, 채권 및 소유권 이해의 재산권. 그러면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이해의 재산권은 대표적으로 전세권이라든지 이제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서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년간. 자, 채권.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년. 일반 채권은 그 시효 기간이 10년. 그런데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있는데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나는 길로 민법을 좀 건너서 이 얘기를 할게요. 자,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 10년. 자, 손가락과 10년.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자, 보세요. 5년입니다. 뭐라고요? 5년. 행정법상 소멸시효 기간도 5년입니다. 알겠죠? 행정법 있잖아. 행정법상 예컨대 무슨 뭐 손실보상금이 나온다든지 그럴 때 5년이에요. 행정법상.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 같은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는 대부분 3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상생활을 할 때도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소멸시효 기간은 대강 좀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그러면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만 일단은 이게 이제 길어 10년입니다. 자, 채권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없어. 자, 소유권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20년 전에 부동산을 시골에다 사놓고 그대로 묵히신 분이 있죠? 그죠? 그렇다고 너는 지금 소유권을, 토지 소유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소멸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타인이 거기에 취득시효가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권리가 소멸될 수는 있지만 이건 소멸시효의 효과가 아니지. 취득시효의 효과지.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취득되는 예는 거의 없고. 읽어봅니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일물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즉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전세권은 그렇겠네요. 자, 전세권은 제가 전세권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건 실수입니다. 자, 그 최장 존속 기간이 몇 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나중에 전세권 할 때 공부가 됩니다만은 10년을 넘지 못하니까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예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의 권리. 자, 행정법상의 소멸시효, 상법상의 소멸시효도 몇 년이라 그랬죠? 5년.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엄청 법의 일반원칙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형사사건에서도 소멸시효라는 개념은 아니어도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시효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로 제된 사실이 죄 없는 것으로 바뀌어버리잖아. 그죠? 소멸돼 버려요. 공소권이 소멸돼 버리거든. 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입니다. 아까부터 이건 재산법에 관한 권리라 그랬죠. 그럼 재산법이 아닌 인격권이라든지 신분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립니다. 자, 재산권의 하나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므로 가족권이나 인격권, 가족법상의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친족법상의 권리는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예컨대 유류분 상한 청구권은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이 있어. 그러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아까부터 소유권은 무슨 시효에 안 걸린다 그랬죠? 소멸시효에 안 걸린다 그랬죠? 자, 소유권은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항구성을 가지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시효의 대상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소멸시효 때문에 소멸된 거예요. 타인의 취득시효로 취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시효의 대상은 됩니다. 즉 소유권을 취득시효하면 반사적 효과로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지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시골에다가 땅을 사놓은 지 지금 30년째 그대로 묵히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거기에 취득시효가 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취득시효가 되려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소유의 의사로 표본 공연하게 점유해야 돼. 나중에 공부할 거야. 245조.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그러니까 이건 타인의 취득시효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됐다면 취득시효 효과 때문에 소멸된 거지. 내가 권리를 30년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 지금 듣고 있죠? 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유물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소유권에 파생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즉 소유물 반환,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 청구권들이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들이 다른 물권에서도 적용되거든요. 그러나 지상권, 지역권 등에서 파생되는 물권적 청구권은 지상권, 지역권이 시효로 소멸해요. 20년이 지나면 소멸해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지상물 반환, 지상물 방해 제거, 지상물 방해 예방 청구권 같은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자, 형성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형성권의 존속기간은 언제나 제척기간인데 아까 이런 거 했죠.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법률에 있는 날로부터 10년인데 이건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제척기간이라고 그랬어요. 형성권들은 대부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제척기간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조금 이따 강조해요.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이나 정지 사유가 있어.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결론주의 원칙상 법관이 판단해. 그런데 제척기간은 법관이 제척기간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소를 안 받아줘. 이거 기간 넘었잖냐고. 아예 각하해버린다니까.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원용을 할 수 있고, 제척기간은 그냥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점유권과 유치권 성격이 같습니다. 점유권과 유치권. 하나는 담보물권이고 하나는 점유권인데, 유치나 점유나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현재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면 취득을 하고, 점유를 상실해버리면 바로 소멸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치권도 여러분 유치권이 그 전에 공부하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많이 써져 있죠. 그러니까 점유 행사 중이라는 뜻이다.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점유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점유를 잃어버린 순간에 유치권, 점유권은 상실돼 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유치 즉 점유가 있어야 권리가 곧 있고, 그게 상실되면 곧 없어. 알겠죠? 실제로 경매할 때 가장 힘드신 분들이 누구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나 점유권자가 있으면 겁나게 골치 아파요. 그러면 인도 명령을 붙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한 6개월 걸려버려요. 지금은 조금 빨라졌어요. 한 4개월 정도. 자, 그리고 서로 이웃하는 관계가 상린권입니다.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건 이제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없어요. 상린권의 대표적으로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습니다. 자기 땅 아니어도 그 토지의 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수도 원간에서 내가 수돗물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데 타인의 토지로 매설하지 않고는 수도를 놓을 수가 없을 때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죠. 그죠? 서로 이웃 간의 관계가 상린관계입니다. 알겠죠? 이런 권리를 무슨 권이라 그래?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린권이라 그래. 소유권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개념이 없습니다. 읽어봅니다. 상린권은 그 자체로서 독립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공유도 소유예요. 공유, 합의, 총유 다 소유권 얘기입니다. 수반되는 형성권이므로 공유관계가 존재가 하는 한 그 분할 청구권만 독립하여 시효로서 소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형제가 대부분 뭘 받는다 그랬죠? 공유물로 상속을 받으면 공유물이 됩니다. 그러면 20년 지나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없을까요? 20년 지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것입니다. 담보물권. 잘 들어요. 채권은 소멸시효가 걸려. 채권은 10년간 소멸시효가 걸리죠. 근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은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담보를 당하고 있는 채권을 자, 표현을 한번 해봐요. 피담보 채권. 피담보. 담보를 당하고 칼로 찔림을 당하면 피해자, 고소를 당하면 피고인. 그죠? 그러면 담보를 당하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저당권이나 이런 인적 담보 이런 담보를 당하면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데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담보물권만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거꾸로는 가능해요. 피담보 채권 자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멸될 수는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담보물권만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담보물권은 소멸해요. 맞다. 저 선생님 말 어지럽게 하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근데 피담보 채권 자체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종성에 따라서 담보물권은 소멸합니다. 읽어봅니다. 자, 뭐라고 써있죠? 담보물권은 유치권, 지권, 저당권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는 한 독립하여 담보물권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부정성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면 담보물권도 존재하나 피담보채권 그 자체는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뭐로 소멸해 본다. 시효로서 소멸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부종성 하면 얼굴이 부석부석 붓는 것이 아니라 주된 채권 관계 부수한 종된 권리라는 뜻이에요. 담보물권. 여러분, 은행에 저당 잡고 돈 10억을 빌렸다고 합시다. 주된 채권 채무 관계는 10억 빌린 거지. 그 채무 변제 확보를 위해서 지금 20억짜리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거잖아. 제발 그렇다고 해줘. 그러면 10억 다 갚았어. 그러면 저당권만 존재하나요? 말소등기와 상관없이 저당권이 이미 소멸돼 버리는 거잖아. 끄떡끄떡 해줘요. 그것을 부종성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항변권. 여러분 한 번만 더 합시다. 항변권 참 까마득한 날에 처음 하늘이 열릴 때 저런 공부했었어. 봐봐.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항변권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영기적 항변권이 있고 영구적 항변권이 있는데 영구적 항변권은 상속이나 한정승인이 있고 연기적 항변권은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고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있지? 그거 써졌어요. 쌍무계약에서 동시행의 항변권, 보증점에서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등은 그 기초가 되는 쌍무계약이나 보증채무에 수반되어 있으므로 그 항변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법률관계 무효 확인. 자, 여러분,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관계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효있음을 확인한 것일 뿐인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은 민법상 채권 10년이 원칙인데 3년짜리, 1년짜리도 있습니다. 행정법이나 상법은 5년입니다.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을 제외한 자,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20년. 자, 채권적 청구권도 10년, 공법상의 권리도 10년. 근데 소멸시효 걸리지 않은 것은 자, 소유권 안 걸리고 인격권, 신분권 안 걸리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안 걸립니다. 형성권, 점유권, 상린관계, 공유물 분할 청구권, 담보물권, 항변권, 법률관계 무효 확인 이런 것들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공부합니다. 조금 쉬겠습니다.